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생활법률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법원에서 상담을 하면서 요즘 들어 부쩍 많이 상담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에 관한 상담입니다. 오늘도 두 분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상담을 오셨는데요. 한 분은 보이스피싱에 당해 2천만 원을 날린 분이고요. 다른 한 분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전달했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 중 많은 수가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많네요. 저도 얼마 전에 가족들과 보이스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얼마나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르는지 잘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영화보다도 더 치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교묘해서 깜빡하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피해간다 해도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또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상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돈을 사기당하는 경우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협조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를 배상까지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전자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도 경계를 잘하고 있는데요. 후자에 대해서는 별 경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후자의 사례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많은데도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권 추심업체에 취업을 했다가 돈 전달책으로 검거되어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알바비를 세게 준다는 말에 속아 연세 드신 어른들과 주부들이 돈 전달책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후자의 사례로 상담 오신 분의 사연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젊은 청년이 저의 상담실을 방문했는데요. 어머니가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전달했다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최근에 직장을 잃고 알바를 알아보시던 중 서류를 전달하는 알바를 모집한다는 정보를 보고 알바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알려주는 장소에 나가 시키는 대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서류가 아닌 돈을 받아 전달하였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범에 속은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어머니는 아들과 이야기하던 중 자신이 한 알바가 보이스피싱을 돕는 범죄 행위였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 경찰에 자수를 하였고 이로 인해 어머니가 현재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의 알바는 단 한 번에 그쳤고요. 전달한 금액도 1,0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저에게 방문한 젊은 청년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일하시면서 아들을 키워오셨는데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다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열심히 살려다가 보이스피싱범에 덫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분들에 대한 처벌 형량이 가볍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만 했어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범인데도요. 저는 이 청년에게 어머니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과 그 밖에 재판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관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묘하게 위장한 보이스피싱범의 접근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까요? 구직이나 알바를 하는 경우 회사나 사업자의 주소지에 정말로 사무실이 있는지 구직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나 알바를 채용하면서 면접도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 바로 업무를 시작하라고 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하고요. 상대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준다면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채권 추심 알바, 수금 알바 등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받아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서류가 아니고 돈이었다면 돈을 전달하지 말고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해도 그래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이스피싱범에 속아서 돈 전달을 한 경우 사기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우리 법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에는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돈 전달 행위를 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혹시 사기 범죄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사법당국에서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주는 경우나 일반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입사를 하고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직원을 사칭하도록 지시를 받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범죄를 주도한 몸통은 잘 검거되지 않지만 돈 전달책은 쉽게 붙잡힙니다. CCTV 등으로 신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검거된 전달책을 상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손해금의 확정을 받는 방법으로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편하게 손해금의 확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형사 절차에 1심과 2심, 변론 종결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1회 변론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서둘러서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변론이 속히 종결되는 바람에 배상명령 신청 기회를 놓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고의로 가담해서도 안 되지만 부지 중에 가담을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고 또 손해를 배상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가담을 했다가 뒤늦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서민들이 보이스피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현실을 보면서 무엇인가 정부 차원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